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동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 비교해서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마련됐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포함해서 총 3회의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토론인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을 위해서 73개국에 동시에 생중계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 가운데 3분의 후보가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초청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분들을 좌석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네, 박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및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로 시작이 돼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 그리고 국민 공모 질문 후에 후보자들 간의 자유토론, 다음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상호 토론 방식을 3차례 가진 뒤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 분의 후보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는 형평성을 위해서 시간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또 후보들께서는 사전에 선정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들의 기조 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이정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2009년 3천여 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차에서 23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함께 살자 외친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률은 이보다 10배나 높습니다. 23번째 희생자의 장례식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사가 회계 조작하고 고의부돈해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은 진실만이라도 세상이 알아주면 이렇게 수십 명이 절망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이웃들을 그 고통 속에 놓아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국정조사 극구 거부하던 새누리당, 또 면담조차 거부하던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 TV토론 직전에야 대선 후에 국정조사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합시다. 왜 대선 이후여야 합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제한 허용되기 시작했던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회사 정리 절차 문제 드러내야 합니다. 폭력 진압 승인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 복직 약속 이행 거부하는 회사 책임 뚜렷이 합시다. 그러면 해결책도 그리고 방지책도 나옵니다. 제주 해군기지, 용산 참사, 강원도 골프장 곳곳에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두 범정부적 조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지난 5년 이 참극 만들어낸 새누리당 재집권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서민의 눈물부터 닦읍시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민주정부의 부족함 넘어서는 진보적 정권 교체 해내겠다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의지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 살리는 정권 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의 기조 연설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였습니다. 너무나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우리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농부로 살고 있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조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후보님도 그때 조문을 오셨다가 분양하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로 조의를 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실패시켜서 성공하려는 그런 정치, 그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자고 결심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한파가 많고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데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시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저를 보좌했던, 충심으로 보좌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로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경고가 들리는 이 마당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편가르고 기득권 싸움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정확하게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 토론회, 정책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비춰보면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고요.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발전, 또 시민사회 성장으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려면 우선 먼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인권 변호사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에도 국가 정책 때문에 생긴 갈등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듣고 또 이제 의견을 나누느라면 정부가 진작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졌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공공을 위한 마음가짐의 출발은 정직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정직해야 되고 또 정책과 의견을 말할 때도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정책과 의견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을 숨기거나 또 당선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정책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NLL이든 대북 정책이든 재벌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또 복지를 위한 정세든 심지어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더 젊게 보이라는 그런 권유도 많았지만 선거 때 와서 갑자기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불통과 정직하지 못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의 80%가 위기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대통령에게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 정치에 국민 불신이 아주 큽니다. 선거 때마다 말 바꾸기, 또 공약, 빌공짜 이렇게 해서 정치인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이것은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위기 시에 구원투소로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를 해오면서 신뢰를 저의 생명같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과거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후보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공감과 소통 그리고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 소통이 아니지요. 불통입니다. 지만 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입도 못 열게 하는 것, 경청입니까? 오만과 독선입니다.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여성 대통령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왕 안 되지 않습니까?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서민들과 함께 비 맞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배우고 함께 겪으면서 소통하고 또 진한 공감 이루는 것이 진보 정치의 기본 자세고 저부터 마음 다잡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즘 노동조합 만들어서 정규직화 추진하는 것 아시죠? 이분들과 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잠깐이나마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을 들어
들어가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제가 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건증을 뗐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또 대통령 나선다는 사람이 식당이라도 차리려나 하는 그런 눈빛이셨습니다. 막상 급식실 일 해보니까 어깨가 뻐근했고, 그리고 조리 종사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앓고 있다는 말씀, 또 10년 일해도 월급 100만 원 안 되는 서름, 호봉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뭔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실행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분 후보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후보들께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바라고 싶은 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대국민 질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17,226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토론회는 4가지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36.5%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떤 것인지 제가 대표 질문에 선정된 것을 가지고 후보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질문은 경기도에 사시는 김진시 씨가 보내온 질문인데요. 이걸 후보분들께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고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후보들이 정치 쇄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 정치 쇄신 공약이 또다시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는 그 국가 경쟁력 발표가 나올 때마다 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평가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치에 대한 그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 국가 경쟁력 이것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정치에게 바라는 것은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 또 깨끗한 정치를 해라, 그리고 기득권을 버려라.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그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또 탕평 인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중산층 재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습니다. 4번째로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 정당, 행정부 또 검찰 등 권력기관 여기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대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그 정치 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정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좀 드리죠. 국회의원 하면서 씁쓸한 일 여러 번 봤습니다. 4대강 예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예결위 점거 농성을 할 때인데요. 한 민주당 의원께서 농성장 앞에서 어느 그 보수 언론 기자를 우연히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바로 그 농성장에 들어갔다 오더니 책을 한 권 선물하시는 거예요. 마침 제가 옆에 있었는데 기자가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더라고요. 근데 책갈피에 10만 원 수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농성한다면서 보수 언론에 촌지 내미는 모습. 저는 솔직히 역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유죠. 기득권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겠습니까? 서민들 눈으로 보면 결국 뽑아놓으니까 재벌 편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양극화된 사회로 서민들 힘듭니다. 양극화된 정치 희망마저 뺐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를 해야 정치 쇄신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립니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 외면 말바꾸기, 각종 비리 백화점, 꼬리 자르기, 툭하면 색깔론, 이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여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국 정치 쇄신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없어지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정치 환경 만들어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첫째로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처럼 여야 대표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서 중요한 국정을 의논하고 또 필요하면 매일같이 만나겠습니다. 여야 정책 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정책을 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를 탈피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겠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시행하고 또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국회의원들의 연금 폐지 또 겸직 금지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세비 30%를 삭감한다는 결의도 했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00석 대 100석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권력별 비례대표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한 세 분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해 후보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놓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3분씩 갖게 되겠습니다. 또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두 후보씩 서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단 처음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은 1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혹시 1분이 넘어가면 사회자가 적당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자유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먼저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최병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차 3천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 끼우고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 끼우는데 비정규직 월급 70% 받고 손쉽게 잘려나가죠. 최병승 씨가 올 봄에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맞다, 복직해라 이런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판결 묵살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문제도 나몰라라 합니다. 이분이 고압 송전탑에 오른 지 오늘로 49일 됐습니다. 법대로 하자. 송전탑을 찾아갔더니 제가 노동자들께서, 동료들께서 저에게 해준 딱 한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송전탑에 둥지를 짓고 살아야 하는 2012년 11의 대한민국.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여정부 시절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중에 매달려서 이 겨울을 버팁니다. 이런 현실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재벌 대기업 기득권 안 놓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은 안 듣습니다. 재벌과 상생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선언을 고생하라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비정규직 문제 그 해결이 우리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질문하신 대로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든지 복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사용자 측에서 항소상고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유토론인 관계로 지금 잠깐 시간 좀 타임업 멈춰주시고요. 이건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계속 3분 이내에서 편안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똑같은 차원의 문제가 이 상용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용차의 경우에는 이 정리해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직에 고통을 겪고 가족들까지 그렇게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이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리해고가 마치 태초부터 있었던 제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무제한 허용되고 있지요. 정리해고를 저는 철폐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6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고를 사실상 이용해 왔던 것은 실제로 노조를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고의 폐지를 목표로 해서 요건을 대단히 강화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시는 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리고 복직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보게 하는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사용자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적 대책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질문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제도적 대책이야 얼마든지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과 싸울 것이냐, 그것에 맞서서 서민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그 희망을 주시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돌아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문재인 후보님께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 첫 단추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만 하셨는데요. 네. 이 선관위 토론인 관계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토론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었어요. 이 점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2007년 말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강정 주민들 대다수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강정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뒤에야 다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정 주민들께서는 2007년 예산 통과되기 한참 전에 이미 그해 중반경에 동의 절차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정희 후보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요. 네. 이제 문재인 후보는 1분 58초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정부 때 그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또 권위주의 해체,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이 국가 균형 발전, 여성 지위 향상, 복지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정치적 민주주의가 또 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두되는 사회 경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의 성찰의 그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약 52초 정도 시간이 더 있으시거든요. 정치 쇄신 방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게 질문을 드려야 네, 지금 이정희 후보께서는 제한된 3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예. 문 후보께서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합니다만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민주통합당과 또 시민사회에서 주장을 한 것이 투표 시간 연장이었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이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법안을 또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심판하셔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께서 자유 토론을 하시는 내용은 조금 전에 그 국민 질의 내용, 정치 수위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시간은 3분씩 주어지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정치인들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정치 불신과 그 근절 방안의 테두리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 먼저 며칠 전에 그 보좌관 그 안타까운 사고, 예,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통합의 정치를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배만으로 이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장 여야 간에 지금 어떤 대결의 정치, 또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직권 상정 뭐 이런 부분 갖고 서로 비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다 마찬가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남용하지 않고 또 그 법적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반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을 한 그 국회 선진화법, 그래서 그거를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국회 선진화법과 같이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됨으로써 좀 이런 그 대결이 좀 극복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또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 통합의 정치를 할 그런 이제 의사가 있다면, 지금 저와 우리 박근혜 후보 사이에 공통 정책이 참 많거든요. 이런 이제 공통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이전이라도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동으로 실천하자라는 이제 공동 실천 선언에 합의를 하고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 특별위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 정당 개혁, 또 그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그 같이 합의가 서로 공통 분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번에 대선 되기 전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해서 예.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이렇게 만들고 상시 운영해서 늘 이 국정 또 국가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용의도 있으신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거의 뭐 일상적으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이나 이런 데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뜻이 거기에서 좀 조정이 되고 또 합의도 도출되고 하는 그런 국회 운영이 되도록 저는 그 적극 뭐랄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야정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더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건 제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석기, 이재현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게 깨졌죠. 그 연대가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당이 깨졌습니다. 연대가. 그러면 그때 두 당 연대를 할 때 뭐 한미 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 미군 철수한다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뭐 한미 FTA 폐지 이런 것을 이제 두 당 연대가 그 합의를 했는데. 네. 예, 여기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의 취지는 질문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과연 이정희 후보도 또 사퇴해서 대선 연대를 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답을 물어볼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반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야권 연대는 이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때는 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과 그다음에 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이렇게 단일화 연대를 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정치나 정당은 또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들 꾸짖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만, 역시 혁신을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저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자유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먼저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 의례를 거부하실 건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현 의원이 아니시고,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도 민주노동당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 전신이고 저희 통합진보당입니다.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지요. 아까 이 직권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18대 국회 MB 악법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날치기 광경을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 직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데 사실상. 그런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하셨잖아요. 벌써 집권도 안 해서 날치기.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혼자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뭐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농어민 또 그 중소 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지금 유통법이 되게 되면은 이 농어민들의 그 손해도 연간 1조 이상 또 납품업체들도 한 뭐 5조 이상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또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민주통합당이나 또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네?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만 네.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그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약을 하시죠. 예. 예. 근데 이런 네.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리고 또 네.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한미 FTA 폐지, 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총선 때의 그 합의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또 하시는 것인지 여기까지 궁금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께 기회 드리죠. 네, 마침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진지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좀 더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께 좀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성 대통령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그리고 전체 850만 중에 60% 여성 비정규직들에게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지금 이제 13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법 개정안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제인 여성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거의 말로만 민중들을 이야기하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던 마리 앙떼와네트하고 다른 네.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정희 후보께서도 제한된 시간을 다 소진했습니다. 국민 질의에 대해서 세 분 후보께서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그 주제의 틀을 좀 벗어난 질문과 답변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제가 사회적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 토론에서는 주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도 경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셔서 토론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했고 2, 3차 토론에서도 역시 국민 공모 질문을 가지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후보자들께 궁금하신 점, 또 바라시는 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국민 질문의 정치 수신과도 일부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세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린 후에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후보자들 상호 간에
질문 답변 또는 앞서 했던 의견에 대한 반론이나 재반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진행자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입니다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역대 정권에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는 우리나라 정치 불신의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경, 유착, 부정부패는 정치 불신뿐만이 아니고 사회 정의와 경제 질서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부과하는 형량이라든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백화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각도까지 모두 지금까지 합쳐서 47명이 비리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 쪽에서도 벌써부터 좀 비리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덕 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친박 동공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만사 올통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하겠습니다. 책임총리제 실시하고 또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로서는 사정기관의 정치 권력 눈치 보기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검찰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 살맛 안 나시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 또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권력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는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또 측근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하고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또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을 하고 또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권력형 비리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는 해외도피 비리자금 추적 환수, 제도 손질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 근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작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 없었던 대통령 없었습니다. 전두환 본인 형님 모두 감옥 갔고, 노태우 본인이 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보자 그조차 형님이 감옥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 감옥 갔고, 온 가족 비리 연루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르게 하잖아요. 이제 즉시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하셔야만 더 이상 어떤 측근이나 친인척도 비리 안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십시오. 예, 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문자는 질문 시간이 한 분당 1분씩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께서도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또 문 후보님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정무특보로 계실 때 그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을 한 것,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집을 사시면서 다운계약서를 쓰신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권력형 비리 정말 막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이나 또 우리 그 박근혜 후보님 선대위에서 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게 박근혜 후보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않았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님조차도 그렇게 네거티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감원 압력 의혹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관할하에 있죠. 만약에 제가 금감원에 압력을 이렇게 행사한 적이 있다면 진작 밝혀졌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지금까지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공공기관 채용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정보원이 역시 또 국가산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뭔가 책임 충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네거티브는 저는 중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다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남았네요. 예, 이제 좋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역으로 1분에 걸쳐 질문하시고 박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권력형 비리 척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검찰, 이 권력 눈치 보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정치검찰 형태를 보여왔던 검찰 내의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적 청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만 묵묵하게 일해온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치검찰의 어떤 인적 청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그 방안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상당히 그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검찰이 개혁이 될 거고
또 그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꼭 실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적 청산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어디는 잘라낸다, 또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의 개혁이 아니라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 틀 속에서 거기에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더 일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께서는 답변 충분히 다 하신 겁니까?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는 저기가 예. 좋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상호 토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당선된 뒤에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 공세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또 그것을 갖다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해 놓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나 대통령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6억이나 이런 거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그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아무 그런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또 예. 정수,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17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정수 장학회나 또 영남대 문제도 전부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특별 감찰 관제 또 상설 특검으로 뭐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특별 감찰 관제와 상설 특검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고위 공직처 비리 수사처보다도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 안 만들어 봤습니까? 근데 다 피해 나갔죠. 그리고 다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이 온갖 가지 비리, 사실 지난번 뭐 현영희 의원 공천 비리부터 시작해서 매관매직 어지간히 많지 않았습니까? 다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왜들 그럽니까? 박근혜 후보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다들 알아서 제명시키고 사퇴하시고 그렇게 한 거죠.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자, 의지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정희 후보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역사상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죠. 어떻게 한국 정치의 역사상 비리로부터 자유로웠던 대통령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리를 끊으시라는 겁니다. 결심을 확고하게 하신다면 이제 지금 그렇게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당을 잘 해보려고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리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제 비리를 하면 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내가 희생해야 이 비리의 고리가 끊겨지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고 던지시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자, 이것은 규칙상 상호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서서 저희가 토론 규칙과 관련해서 이미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1분 이내에 한 번의 질문을 하실 수 있고 1분 30초 내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정희 후보께서는 답변 충분히 하신 겁니까? 박근혜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예. 소요 시간이 이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답변을 다 쓰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을 제가 못 받은 셈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한 번은 질문을 하고 한 번을 답변을 하게 돼 있지 다시 역질문을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정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요. 방금 이 박근혜 후보께서 이 상설 특검이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제가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라는 이제 반박을 제가 이제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 상설 특검은 기구가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특검을 이렇게 이제 실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특별감찰관제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한테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조사권 정도만 있는데 그것은 뭐 기왕에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는 기능과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제가 저희 주장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박근혜 후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8대 국회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몇 남았는데? 답변 그것으로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예, 1분 이상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답변을 그것으로 종료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후보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입니다. 관료들이 재벌 편 들고 서민 자꾸 외면하는 이유가 정경유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의 상징 삼성이 법조계, 정치인, 언론계, 학계뿐만 아니라 관료까지 관리했다는 것은 상선 법무실에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 증언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실체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줄줄이 승진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관료들이 거리낌 없이 삼성 돈을 받는 이유는 삼성 돈 안전하다 이 생각 때문이라 그럽니다. 받아도 들통이 안 나고 혹시 발각이 돼도 삼성이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그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십 년 삼성 돈으로 골프 치고 삼성에서 돈도 받고 이런 관료들이 삼성 편 드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삼성 장학생들이 참여정부를 집권 초기부터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삼성을 그대로 두면 저는 공정한 사회 우리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시면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 삼성 장학생인지 아닌지 꼭 검증을 하시고 시스템 만들어서 삼성 장학생 고위직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삼성 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정부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문에 저는 국정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온전히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벌들이 또 관료들이 어떻게 자기들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지 이런 저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어느새 재벌들의 이익으로 또 관료들의 이익으로 이렇게 기착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국정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벌 개혁조차도 참여정부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 그리고 상호 토론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후보자들 간에 역시 1분 질문, 1분 30초 답변. 이게 역시 질의응답 시간도 되겠고 상대 후보의 말에 대한 반론, 재반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1분의 질문 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얼마를 소진하시던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1회입니다. 때문에 나눠서 질문하거나 나눠서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한 시간을 대신에 질의 시간은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 답변 시간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보들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이슈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는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무력 충돌의 위기로까지 치달았었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북핵 문제 등으로 해서 남북 간의 높은 긴장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북측의 사과가 먼저다. 대화가 우선이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후보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과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은 잠시 후에 진행하겠고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대결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책임 있는 태도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으로 합의된 7.4남북 공동성명, 또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까지 모든 남북 간의 공식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되는 그 합의의 원칙들은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입니다. 14선언의 일부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14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야 14선언에 담긴 경제협력도 원만히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철광석을 수입해 옵니다. 배로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북의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9위입니다. 육로로 반나절이면 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한반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여기 있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이행 의지를 확고히 정부 차원에서 밝히는 것에서 남북관계 해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대북 정책은 이 남북 간의 그 화해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기존의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수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이런 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 위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합쳐서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됐고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또 북한의 이런 도발 문제 이렇게 함께 그 의제로 삼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동시에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북한이 또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저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습니다. 또 경협과 사회 문화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제사회까지도 참여를 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대북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유화적인 대북 정책도 또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 정책도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들 말씀을 시간 이내에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답변 포함해서 질의응답 또는 반론 재반론 시간 상호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안보를 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그래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NLL이 무력화해졌죠. 그리고 요즘 근래에 발생했던 휴전선 쪽의 노크 기순 사건 그런 것만 봐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 교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하고 또 NLL을 사수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은 북한하고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거든요. 참여정부가 충분한 억지력으로 그런 도발을 아예 사전에 막아내고 아예 도발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다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 진짜 평화와 또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고한 그 안보의 바탕 위에서 정말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런 그 강력한 억지력과 또 한편으로는 그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병행돼서 얻어지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지 퍼주기를 통한 그런 그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가짜 평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걸로 알겠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그 2007년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 태도는 NLL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문 후보께서는 NLL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문 후보께서 말씀을 바꿔서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그 NLL과 관련해 갖고 끊임없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저는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대화록을 공개를 해서 밝히면 이거는 적어도 주권과 영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시간 다 국민의 소진하겠습니다. 알 권리도 충족하고 더 이상 논란이 그칠 문재인 거라고 후보의 생각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NLL은 우리 19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다. 그렇게 딱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남북 간의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는 것이 유감 좀 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것이 기존의 NLL 선을 전제로 해서 그 NLL 선의 남북으로 같은 면적의 이 공동어로구역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NLL을 북한이 다시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NLL을 확고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좀 경직됐다는 것은 그렇게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이 공동어로 조사를 위한 그 군사적 보장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진도를 내지 못했다는 제가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 그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아주 대단히 그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정희 후보께서는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NLL을 수호한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그 우리 정부에 돌리는 그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NLL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해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는데요. 그때 이 서해 5도 구역에는 수역에는 그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지도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공동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것이 14선언의 핵심인데 임기 집권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도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 영영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남북이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충돌을 되풀이하다가 임기를 보내는 게 사실 MB 정부가 했던 거 지금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신 시대 이 대결 상황에 그 대결 논리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섬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결단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오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군사분계선 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시다 생각하고 자격이 이미 구시대의 그 유신 시대의 그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희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 그 7.4남북 공동성명을 정권 유지에 악용한 것이 유신 독재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 레이디라고 쓰셨다면서요.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셨죠.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 화해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 후보님 대북 정책에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 분명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전의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만 있으신데
상호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4 남북 공동성명 지키실 겁니까? 집권하면 북과 만날 수도 있다, 만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평양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반북단체 손수 격려하셨잖아요.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당국자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14선언 공동 어로수역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7.4 성명부터 14선언까지 모든 합의 온전히 이행하고 승계하실 1분 것인지. 다 쓰셨고요. 박근혜 후보의 답변 그동안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동안의 합의 본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14 행동이 다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선언 후보의 답변 같은 시간입니다. 것인 경우에는 또 이 이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헌법 정신에 또 그 어떤 합치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를 본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약속도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한번 예, 지금 박근혜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예를 들면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그 역대 정부가 또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쭉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해법을 예, 꼭 보십시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상호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14선언을 첫 손에 꼽습니다. 큰 진전 이루셨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즉시 14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에 근본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늘 위험 요소들이 있지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수 세력이 공격해와서 대북 송금 특검 하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남북 관계 진전 또 중단된 일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도 겪었죠. 정권 말기에야 14선언이 나온 것이 이 14선언 이행이 어려워진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난 시기처럼 보수 세력 공격 흔들리지 마시고 남북관계 위기 요인들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돌발 요인이 일어나더라도 화해 협력은 지체시키지 않고 진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국민들께서 좀 더 실제로 이제는 진전되겠구나 기대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대북 송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남북 관계를 열기 위한 그런 아주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었는데 거기에 사법적 잣대가 이렇게 들이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나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북핵 문제 그 해결이 있어야만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같은 가능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육자회담으로 먼저 해결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4선언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북한과 함께 다시 협의해서 실천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48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실천만 해도 남북 관계는 거의 경제 공동체 관계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경제 연합의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경제가 북한을 넘어서서 대륙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륙 경제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기까지 믿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밝혀서
국민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북한은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적인 또 사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북한이 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 또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유엔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중국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그것을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건 저희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이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지난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결과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북의 책임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지금 14선언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위기 상황이나 또는 대치 상황에서도 14선언은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북과 관계에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북 간에 여러 공식 합의가 있었고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대화해서 풀자. 이 얘기는 이미 92년부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의 자리를 열고 거기서 정말 위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좀 다시 좀 논의해보자. 우리 지금 좀 불안하다. 이렇게 14선언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그렇게 갔을 때 통합진보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과 상호 토론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 분야에 대한 주제입니다. 토론 주제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외교 정책 방향이 될 텐데요.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경제 공조, 또 G20의 성공적 개최 등 현 정부가 이룬 외교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대미 외교 우선 정책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소원이라든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해권 갈등, 또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 표류 등 많은 외교적 숙제를 남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중국 지도자가 바뀌었고요. 또 미국도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도 총리의 정권 교체가 예상됨으로 해서 향후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외교관에 있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반도 주변 국가의 외교 현안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외교에 있어서 가지고 계신 정책 방향, 그리고 외교 현안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이 사회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동북아 질서는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정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이 우리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북아의 최대 현안인 이 북핵 문제는 강력한 억지와 또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둘째로 한일 간의 첨예한 역사 갈등, 이것도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과거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넷째로 동북아에 새로운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그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신 걸로 알겠고요. 다음은 이정희 후보의 답변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치기 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은 국정 책임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주권 포기하고 무슨 염치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할 수 있습니까? 한미 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까지 추진되니까 농민들은 이제 농사 그만 지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마트에 무너지는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한미 FTA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통상협정 밀어붙이는 것 막기 위해서 통상절차법 제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교통상 문제도 국민이 말하면 듣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농사 지어봐야 빚만 지는 농민들이 FTA 때문에 죽겠으니까 그만둬라 말하면 일단 농업만이라도 FTA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리 그 외교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리고 그것을 동북아시아로 확산시키는 그런 평화선도 외교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편으로 중국과 경제 협력을 또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그 평화 외교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부는 한미 관계에만 매달리는 그런 아주 편중 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한일 관계도 아주 악화가 되었습니다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동북아 외교의 과제는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 문제와 또 이 평화체제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폐기시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세 분 후보의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또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정희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 4년쯤 걸린다 그러고 한국 정부가 행정력 지금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일개 투기 자본에 지나지 않은 론스타가 한국 금융 정책과 조세 정책에 멱살을 잡은 것이죠. IMF로 헐값에 외환은행 인수해서 이미 투자 원금 넘는 수익을 빼내간 론스타 아닙니까? 국민들은 먹튀라고 부르죠.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론스타가 한국 법정에 감히 손에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외국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한국을 끌고 론스타가 가버린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런 그 ISD 규정을 FTA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처리 국회에 압박할 때 ISD 규정 재개정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상교수법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요. 빨리 ISD 재협상이라도 해서 이 규정들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 약관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소송당하고 행정력 쏟아붓는 거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 론스타의 그 ISD는 사실은 한미 FT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벨기에 그 투자 협정 거기하고 관련이 된 거지. 그래서 전혀 한미 FTA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또 한미 FTA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표준 약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표준 약관이요? 실제 약관이다. 근데 실제 국제 사회에서 그 투자 협정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 ISD를 기본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투자 협정에도 ISD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그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그 투자를 그 지원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그 뭐 재협상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또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가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ISD 유효하다고 규정도요? 생각을 합니다. 예, 재협상 추진하실 알겠습니다. 건가요? 다음은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이제 외교 문제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정희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이런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하고 주제가 벗어난 얘기라. 외교와 예, 관련된 알겠습니다. 내용이니까. 예.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진보적 이제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지적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론스타가 한 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 소송 냈다고 제가 처음부터 사실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차하면 론스타가 한미 FTA에 ISD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론스타 사원이 이제 있는데 거기 미국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ISD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ISD 제도라는 것이 론스타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몇 군데 소송을 내도 됩니다. 몇 군데 법정에 소송을 내서 그중에 하나만 이겨도 배상금을 받아갑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경유해서 체코 공화국의 미디어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봤다고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몇 군데를 미국과의 협정에 근거해서도 내고 네덜란드 협정에 근거해서도 냈는데 한 군데서 이겼어요. 한 군데서 지고 체코 공화국이 배상금 물어줬죠. 소송 비용 $10,000,000 부담했죠. 이게 ISD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박근혜 후보께서 이명박 대통령도 ISD 규정 재개정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ISD만큼은 FTA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건 재협상하겠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미 FTA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남북 관계 악화나 대중 외교 또 악화뿐만 아니고 대일 외교 관계도 아주 이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이 임기 내내 일본하고 군사진 공조까지 추진하면서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느닷없이 독도를 깜짝 방문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고요. 또 이랑의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다가 다시 부인하고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해병대 독도 상륙 작전도 취소하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 다 쓰셨고요.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 정부 이미
형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일이고 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대부분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미국과는 또 한미동맹, 또 군사동맹, 또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이 그냥 미국은 반대하는데 일본이 나서서 우리나라하고만 뭔가 추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만들려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주적으로 또 평등하게, 그리고 동아시아의 아팠던 역사적 상흔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에는 반일 감정의 국민들이 많으니까 막 몰아나가고, 한미 관계는 불안하고 또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보니까 움츠러들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사안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호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 외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희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거기 중소상인들을 뵀는데 문 후보님 지역구 주민들이시기도 합니다. 트럭 한두 대,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식자재 납품업 해오시던 분들인데요. CJ나 대상 같은 대기업이 진출해서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기업이 납품업을 장악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 회사 제품만 공급하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된장고추장 이런 것들은 결국 납품 안 할 거 아니냐. 생산 중소업체까지 다 죽을 거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 식자재 납품업을 선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거죠. 국가가 납품받는 그런 정부 조달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일반 인간 음식점들이 납품하는 것에는 중소기업만 좀 해라, 이런 규정을 한미 FTA에서 못 두는 거예요. 예, 이게 한미 FTA 네거티브 리스트죠.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선 이제 수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에는 그 공산품에는 해당이 없고, 지금 이제 농수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 시장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의 영업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식자재 납품업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만한 아주 전형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농수산품에 해당하지 않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할 만한 업종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침투하지 못하고, 대기업들은 또 재벌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주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희 우리 후보님께서 이 중소기업 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 한미 FTA의 내용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강제 규정을 두는 저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하는 공공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그에 대해서 다른 제한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정책으로 변화로 인해서 기왕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한미 FTA에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문 후보의 안보 공약을 보면 이제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또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가 악화됐다. 그래서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인식과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주변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동북아 균형자론은 그때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고, 우리 국익에도 손상을 끼쳤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균형 외교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가 주장하시는 균형 외교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덩거리 외교를 주장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 외교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하게 하면서도 중국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도 균형 있게 그렇게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것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경우에 오히려 미국하고 이렇게 편중하는 그런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천안함 또 연평도 그런 사건 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요. 또 탈북자의 북한의 강제 송환 문제, 또 이어도 관할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중국하고 협력해서 국군 포로들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한 30여 명 데려오기도 했고 또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하고 외교적 협력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의 대미 편중 외교 때문에 이 대중관계까지도 악화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교적인 대처를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박근혜 후보님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 국회 비준 때 여야 간에 많은 의원들이 찬성해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그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때 우리 박근혜 의원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만 정봉준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황우여 의원님, 지금 또 선대 본부장 맡고 계시는 김무성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찬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당시에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없이 지금 FTA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한미 FTA를 폐기를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이거는 그 국제 간의 그 신뢰 문제가 있고 또 더군다나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참여정부 시대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있지만 재협상 자체를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또 그 촉구안까지 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적에는 미국하고 다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의 답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서요.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당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정권이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장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반성해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괜찮았습니까? 똑같은 5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늦은 밤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IMF 외환 위기를 맞아서 국회에 들어와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어려움도 많았고 또 정치적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파도를 제가 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 그것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국민의 삶과 함께하고 또 모든 분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이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토론 보시니까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지요? 다음에는 규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선 전에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6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6억 원 사회환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하셔야 진심이라는 거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전에 환원하십시오. 세 번째로 측근비리 고리를 끊으려면 본인 사퇴 약속으로 의지를 보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거 떨어지면 정계 은퇴한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결심으로 비리 끊는 대통령 되겠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 1번 아니면 2번 뽑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킨 힘,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3번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10년 만에 눈앞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기호 3번 지지하는 것,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위한 선택,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도 한 2, 3초씩 좀 더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세 분께 좀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토론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자 후보자 토론회는 두 번째 시간이 경제, 복지, 또 노동, 환경 분야 토론회로 오는 12월 10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초청된 후보자 외에 세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내일입니다. 12월 5일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역시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유세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드시고 또 많이 지치셨을 텐데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의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뜨거운 관심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의 그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마나 생생해지면, 얼마나 편리해지면, 기술이 얼마나 좋아지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질까요? 어떤 기술도 사람 앞에선 미완성입니다. 사람에서 기술로 다시 사람으로. 가능성의 릴레이. 디카의 가벼움을, DSLR의 깊이를, 미러리스의 편리함을, 그리고 세상의 기대를 더해 카메라의 완전체가 탄생하다. 알파 NEX5R. 남들이 먼저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따라잡다는 오해를 받기 전에 11번가에서 쇼핑의 타이밍을 잡자. 페이핀 간편 결제가 당신을 도울 것이다. 모바일도 역시 11번가. 당신의 12월 19일이 젊음이 어깨 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대표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기 좀 봐봐. 라인 좀 되는데. 나도 한번 해봐. 스페셜 K. 하루 한 끼 맛있게 먹고 쉽게 관리하세요. 왔어? 더 왔어? 비결이 뭐야? 하루 한 끼만 바꿔봐. 스페셜 K. 화장실 변기 속 세균이 베개 속에서도 살고 있다고.